그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떠냐면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입지 물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안 맞게 되는 거고 그것이 또 증명이 된 시기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부동산 전문가이신 한문도 교수님과 부동산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부동산 시장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네, 예. 지금 뭐 경제 불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지금 우리나라 좀 대내외적 상황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아시겠지만 부채 뭐 협상이 좀 난항을 겪었었잖아요. 그 여파가 이제 일단 미국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고 일단 그러고 나면은 일단 긴축을 좀 하게 돼 있죠. 그 내용 속에서 보면. 그럼 긴축을 할 때 어떤 현재 금융상에서 상업용 부동산도 안 좋은데 어떤 자금의 이제 유동성이 좀 축소되다 보면 파월 장관이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좀 끝날 줄 알았더니 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행히 미국, 중국은 뭐 타협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니까 여전히 올 한 해는 좀 부동산 글로벌 상황이 안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글로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제 무역 수지가 좋지 않잖아요. 벌써 1년 몇 개월째인데 IMF 직전에 1년 4개월인가 연속 무역 적자 나고 나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역량의 어떤 그늘에 지금 비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니까 당연히 또 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환율이 상승한 상태에서 수입 물가 가격은 또 높아지고 그러니까 물가가 좀 4% 밑으로 내려서 좀 안심되는 것 같지만 공공요금하고 이런 것들이 또 만약에 또 물가에 산입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아시는 국내 상황을 보면 글로벌과 상관없이 이 가계부채가 좀 심각하다는 게 곳곳에서 지금 자꾸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 가계부채 연체율이 카드사 같은 경우에 벌써 1분기만 1조 원 손실이에요. 우리 예전에 LG 카드 사태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그 은행에서 그 부동산뿐이 아니라 금융 연체율이 지금 손실이 1분기 동안 4조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급증하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신용 경색에 좀 문제가 어떤 실제 상황이 터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부동산 PF도 또 증권사들이 연체율이 지금 10%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제 상황이 지금 아직 변동성이 심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도가 너무 많이 치고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보수적으로 자산 관리 잘 하시면서 그것이 좀 가라앉고 미국이 물가도 잡히고 대한민국도 뭐 PF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정리가 된 후에 시장에서 움직이시는 게 더 제일 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해보면 네네. 거래량이 좀 늘면서 일시적 반등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맞죠. 이게 좀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좀 진단하자면 어떨까요? 뭐 시청자분들 다 아시지만 이번에 어떤 일시적 반등의 추세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2008년도에도 똑같이 이 규제 완화 대책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에서는 대출 부분에서는 LTV를 70%까지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DSR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럼 LTV 70%면 거의 대출을 거의 다 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그 만약 오버페이스가 나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을 보면 늘어난 건 맞습니다. 작년에 보통 1000대였거든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전국 아파트로 하면은 한 3만 건 정도, 2만 건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올해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는 회복했다고 얘기하고 거래량이 늘었다고 얘기하는 표현의 수치가 3,00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평균 2006년부터 10몇 년간의 평균 거래량을 보면 한 6,100에서 200건 나와요. 어떤 분은 뭐 5,900건이라 그러는데 통계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는데 네. 통계를 다 통합해 보면 한 6,100건으로 6,000건. 보면 맞는 네, 것 같은데요. 그 수준의 반토막이잖아요. 근데 2008년 때는 어땠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한 2,000대로 줄었어요. 한 두세 달 줄다가 정부가 이제 대책을 3개월 뒤에 6개월 정도 뒤에 내니까 바로 이제 7, 8,000대로 회복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총량에서도 볼 때 그때 서울의 아파트의 총량은 한 130만, 140만 정도 됐고요. 지금 한 170만 가까이 되거든요. 총량은 더 늘어났어요. 그럼 비율로 따진다라면 지금은 사실 10,000건 정도 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7, 8천 건이 돼서 회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상승이. 회복을 했는데도 결론은 1년 뒤에 다시 1년 뒤부터 3, 4년 동안 하락을 갔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1,000건에서 3,000건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대 기준치에 비하면 많이 모자란 양인데 이 힘이 계속 올라가지도 못하고 3,000건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 특례보금자리로는 거의 또 소진이 됐어요. 한 39조 6천억인데 31조가 지금 소진이 됐거든요. 그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매도 효과가 오르면서 사람들이 저 실수자들이 매도 효과가 조금 더 오르니까 다시 보류하고 관망 상태로 돌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6월, 7월에 돼서는 이게 힘이 약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방으로 좀 눌릴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역전세난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은 아마 10월, 11월부터 역전세난이 내년 1월까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서울, 특히 강남 쪽에. 그쵸. 물량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반등이 가능성이 높겠구나지 여기서 내년 후년까지 계속 상승하겠다. 이거는 사실 누구나 믿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부동산 팩트나 어떤 기준점에서 체크를 해봐도 그렇다고 소득이 또 는 것도 아니잖아요. 소득이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처럼 뭐 정책을 막 써가지고 장시 내려왔다가 소득이 계속 늘고 있을 때면 다시 추세로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앞선 질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모든 지금 팩트들이 어떤 하방 쪽의 지표들이 나타나니까 제가 볼 때는 일시적 반등으로 보는 것이 더 조금 합당한 좀 합당한 좀 판단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주 물량이 뭐 앞으로 한 2, 3년 후는 상당히 좀 적을 것이라는 전망도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금 뭐 앵커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입주 물량이 적으면 폭등할 거다. 아주 전형적인 이제 부동산 상승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그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냐면 그 알프레드 마샬이 수요 공급 법칙을 만들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그림표죠. 그거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모든 경제 상황이 문제가 없을 때이고요. if잖아요. 항상 부동산뿐이 아니라 경제학의 기본은 if거든요. 다른 조건들이 이렇게 된다라면 해서 나오는 게 경제학 법칙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서 뭐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억을 해보시면 지금 가격이 만약에 너무 높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가격이 그냥 높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그림을 그리면 수요는 급감하거든요. 그럼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떠냐면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게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입지 물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안 맞게 되는 거고 그것이 또 증명이 된 시기가 있었어요. 2011년, 12년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000 몇천 건대밖에 안 됐어요. 20,000도 안 됐습니다. 근데 그때 주택 가격 쭉쭉 빠졌잖아요. 미분양 나고 강남이 미분양 나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은 좋은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자,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돈 있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가 적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2년, 3년 뒤에 집값이 튄다라는 것은 그거는 예전의 논리이고 요번 지금 경제 사이클에서는 그 힘이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되게 약할 거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금리 전망에 따른 시장 영향은 좀 어떨까요? 금리는 미국의 여지껏 패턴을 보면 그동안 경기 침체가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8번 정도 있었는데 큰 침체가요. 공통적인 게 금리를 경제 위기가 터지면 부득이하게 이제 업체나 가게들이 파산하게 되니까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급하게 내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 금리를 급하게 내렸을 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냐. 절대 아니죠. 심리가 더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논리에서 당연히 금리가 적으면 네. 부담이 없으니까 살 수 있을 텐데 그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원본적인 생업의 문제가 있으면 집을 쳐다보는 건 두 번째가 되죠. 2순위가 되니까 도료 수요가 감소 현상이 벌어집니다. 금리 인하 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경제가 안정적일 때 금리 인하, 안정적으로 스텝바이로 가는 것들은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러나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요번에 시장 사이클에서는 제가 볼 때 금리를 인하를 미국의 히스토리에서는 암만 빨라도 6개월, 늦을 때 보통 평균 한 1년 정도더라고요. 어떤 지금처럼 이제 경기 호황에서 버블로 가고 저금리를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해서 꼭지점이 왔을 때 그 이후로 이제 다운 스텝을 받는 시기가 평균적으로 9개월에서 12개월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저번에 0.25 쳐줬으니까 요번 이제 6월 그때 금리가 만약에 인하하던 베이비 스텝이겠죠. 네. 동결을 하던 1년은 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1년이면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나라는 그럼 어떨까요? 우리나라 금리 차가 지금 벌써 많이 벌어졌는데 또 벌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 내려야만 내리는 상황이잖아요. 미국이 안 내리는데 우리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 문제가 또 부각이 그쵸.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라는 게 이제 하나의 팩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은 경제하고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장에서 지금 금리가 더 높아서 못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물가 완전히 안 잡혔는데도 못 올리는 이유는 올리는 순간 파산할 가게나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럼 경제 펀더멘탈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물론 다주택자나 기존의 자산가들은 투자 기회가 되겠지만 전체 수요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럼 시장이 예전처럼 불장이 일어날 수는 없겠구나. 경제 성장률도 지금 낮아졌고 이런 걸 모든 걸 보시면 금리 인하가 MB 때도 계속 주택 가격은 하락했고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판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뭐 0.25 내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진짜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릴게요.